전 세계가 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미국이 그것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야? 오히려 주머니를 닫는 게 맞지 않아?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너무 높다고 하는 게 그게 두드러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 성장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기간에 0.6%예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 0.1%인데요. 미국은 4.9%인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비슷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률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중국하고 비교해도 그렇죠. 같은 기간에 중국 성장률이 4.9%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 성장률이 같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예전 같으면 미국은 뭐 1, 2%인데 중국은 6, 7%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4.9%로 떨어졌는데 미국은 뭐 그 숫자로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인 거죠. 거기다가 이 미국의 상황이, 미국 경제 상황이 고금리 상황 아닙니까? 국채금리가 5%를 돌파를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이 정도로 금리가 높으면요. 투자도 어렵고 소비도 모두 어려워야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정말 어려워져야 돼요. 그런데도 이런 고성장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소비 증가 때문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음식점 가서 외식을 한다든가 여행을 다닌다든가 하는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를 쓰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서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초과저축이라고 부릅니다. excess saving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저축의 추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저축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초과저축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색깔이 뭐가 됩니까? 밑으로 하면서 빨간색이 되잖아요. 그 초과 저축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 못 썼으니까 그거 쓰자. 뭐 일종의 뭐 보복 소비 같은 거?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러는데 초과 저축이 있으면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써야 돼? 지금이 그리고 사람들이 흥청거리면서 돈 쓸 때냐? 전 세계가 다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미국이 그것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써도 되는 거야? 오히려 주머니를 닫는 게 맞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초과저축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요. 초과저축이 똑같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돈을 못 썼으니까. 근데 거의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일인 거죠. 왜 미국만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그동안 저축해놨던 것들을 막 쓰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흥청망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성장률을 이렇게 높이 끌어올린 겁니다. 왜? 소비를 하니까 뭔가 생산을 해서 그것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GDP, 국내 총생산 숫자에 잡히게 된 것이죠.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경제 분석가들이 그런 진단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축해놨던 것들을 소비해서 지금 성장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거냐? 이게 지금 실질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은 없어지고 있으니 앞으로는 돈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 증거,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 못 갚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는 세 개의 선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 저신용자들, 서브프라임 소비자들의 자동차 대출이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연체율이고 신용 우량자들의 연체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용 우량자들의 연체율은 뭐 그렇게 높아지지 않지만 신용 불량자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3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속되기는 어려운 추세다. 조금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실 채권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S&P 500 지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기간, 즉 4.9%의 성장률이 나온 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3분기. 이 기간 동안에 S&P 500을 보면 7월 1일자 가 4,4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7월 32일이 최고 수준인데 이때 4,600까지 올라가죠.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성장세하고 딱 들어맞는 추세예요. 그런데 그 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해서 9월 말에 가면 그게 4,600까지 갔던 것이 4,300 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볼 때 한 7월 30일, 7월 말 정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채권금리 높아지고 하는 것까지 같이 겹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상들을 투자자들도 하고 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대한 영향은 금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미국 국채의 금리가 5% 언저리에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시장, 투자시장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부문, 기업 부문, 소비 부문이 다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근데 그럼 연준은 그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인플레를 2%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2%로 낮추겠다. 또 실업률 은 4% 정도로 낮춰놓겠다 또는 그 밑으로 하겠다 요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성장으로 나가게 되면요. 인플레 물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다가 실업률이 4% 밑에서 계속 밑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있게 되고 자 그러니 우리나라도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앞으로 미국의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준이 느끼게 되는 그 고금리 유지 압력 이것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고금리 압박을 좀 덜 받게 될 텐데 이것은 또 두고 볼 일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3분기 미국의 서프라이즈급 경제성장률과 이러한 고성장이 지속 가능할지 아울러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